사실 사건을 후회하기 전까지는 내가 맡긴 게 저가 브로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본능을 믿고 판단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회생을 해서 후회하게 되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개인회생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저희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진행해서 저희 카페에서 의견을 공유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건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저에게 다시 와서 재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 얘기를 듣다 보면은 공통되게 후회하시는 것들이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월 변제 계산을 너무 허투루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회생의 본질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이기 때문에 내가 버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는 다 변제액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나는 개인회생에 내는 돈을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물론 사건을 맡긴 사무실에서 잘 처리해 주겠지만 혼자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처리 과정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자기 생각보다 변제액이 높게 책정돼서 나온 경우를 마주하게 돼요. 신청한 다음에 관심이 없다가 개시 결정이 나와 보니까 상담 시에 얘기했던 변제액과도 다르고, 심지어 최저 생계비가 144만 원이라면은 최저 생계비보다 낮은 100만 원만 생계비로 보장받고 나머지는 변제액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개시 결정이 빨리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개인회생 기간 동안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최저 생계비 기준은 정말 엄격하게 산정한 거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보다 이하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해요. 주변 친척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독립된 성인으로서는 감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월 변제액을 조금 과다하게 산정하신 분들은 개시 결정, 인가 결정까지는 받을지 몰라도 결국 3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미납으로 폐지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이 후회하는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다하게 산정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내가 청산 가치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생계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은 기록 검토가 부정확해서 더 높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음에도 적게 나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인지하면서 감액이 되었다면은 내가 어떻게든 대안도 마련되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사실상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면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변제해도 청산 가치를 넘을 수 없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하면 안 되고 파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잘못된 절차로 간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행성 채무를 숨긴 경우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법원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법원에 내가 신청을 하면서도 그래 내가 뭐 도박 채무가 있지만 이거 숨겨도 설마 알겠어? 아니면은 내가 편파 변제를 이만큼을 했는데 이거 몇 년 전 기록인데 법원이 알겠어 하고서 숨기고서 사건을 진행을 하다가 이걸 대리인이 도와주면은 어떻게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간혹 나홀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우기다가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많은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못 세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법원을 속인다는 생각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법원은 1년에 10만 건이 넘는 사람들의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 또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는 많은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가 없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법원에 드러내야지 성공적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후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후회는 저가 브로커에게 사건을 맡긴 경우예요. 사실 사건을 후회하기 전까지는 내가 맡긴 게 저가 브로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무실보다 나는 특별히 싸게 맡겼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내가 돈을 적게 준 만큼 그 사무실에서 이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논리상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적게 투입해도 어떻게든 사건을 처리하려는 사무실이 있는 반면에 시간을 적게 투입하면서
찾아서 책임도 안 지려는 사무실, 이런 데를 우리가 브로커 사무실이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개인회생 신청을 이렇게 허투루게 도와주거나 성실하지 않게 도와주면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런데 브로커들은 자기들은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고 이름만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변호사가 징계를 받으면 또 다른 변호사, 법무사를 찾아서 이름만 빌려서 다시 한번 사무실을 차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건을 성실하지 않게 처리한다는 유혹을 버릴 수가 없고요. 행여라도 이런 사무실에 걸리셨다면 10중 8구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브로커인지 어떻게 알죠? 제가 요새 운동을 하고 있어서 운동화를 사려고 해요. 나이키 신발이 매장에 가면은 30만 원인데 인터넷에서는 25만 원인데 특정 사이트만 1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15만 원짜리를 사게 되면은 뭔가 불안하죠. 살 때부터. 아, 이거 혹시 짝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본능적인 감각을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시세라는 게 정해진 거는 없지만 좀 유난히 여기는 가격대가 좀 이상하다, 뭔가 수상하다라는 느낌이 올 수는 있거든요. 그럼 본능을 믿고 판단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